안녕하세요. 가이드빈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이트는 이 영상을 통해 직접 따라하며 만들어 볼 워드프레스 블로그 사이트입니다. 워드프레스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초보자분들이 최대한 쉽고 간편하게 따라하며 진행할 수 있도록 가장 정석적인 기본 디자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제공하는 가이드 페이지를 통해 단계별로 체크하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이나 영상과 다른 업데이트된 사항이 생기면 여기 참고하기란을 통해 시간이 지나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제공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영상에는 챗GPT를 함께 활용해서 초보자인 입장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제작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바로 워드프레스 블로그 만들기 가이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이런 영상을 꾸준히 기대한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 채널 구독,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단계별 가이드를 따라서 시작하기 위해 우선 영상 아래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 가이드빈 페이지로 방문해주세요. 여기 보시면 현재 시청하고 있는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아래에는 이 영상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확인 후 아래 1단계로 내려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우선 블로그 주제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주제를 정할 때 챗GPT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하기 아래 챗GPT 사이트로 바로 가는 링크를 통해 사이트에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Try ChatGPT 버튼을 클릭하세요.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하시고 챗GPT가 처음인 분들은 사인업 버튼을 클릭해서 가입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입하는 과정은 간단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입력창에 어떤 분야에서 수요가 많은 블로그 주제가 있을까요? 분야와 주제를 표로 정리해 주세요 라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분야별로 다양한 블로그 주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제를 정할 땐 자신의 전문 분야부터 취미, 흥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소한 분야라도 해당 분야와 관련해서 꾸준히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며 컨텐츠를 제작해보고 싶다면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블로그 주제를 정하기 전에 명확하게 어떤 세부 주제와 글 아이디어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를 챗GPT를 통해 단순히 확인해 보려면 예제로 분야를 다이어트로 생각해서 살펴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입력창에 다이어트 분야로 블로그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이어트와 관련된 세부적인 주제와 주제에 속한 글 아이디어를 표로 정리해 주세요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어떤 컨텐츠들을 기반으로 운영해 볼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를 토대로 사이트 주제를 정해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이드빈 페이지로 돌아가서 2단계인 등록 가능한 도메인 주소 확인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도메인 주소를 등록하기 전에 도메인 주소가 등록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보는 단계입니다. 먼저 도메인 주소는 짧은 것이 기억하기 쉽고 자신만의 브랜드 혹은 운영하려는 사이트 주제와 일관성이 있는 주소가 좋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예제로 원하는 도메인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저는 예제로 travelbin.com을 입력하고 검색하기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등록 가능하면 등록 가능하다고 나오고 도메인 주소를 등록할 준비가 되었다면 체크리스트에 체크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도메인 주소를 등록할 차례입니다. 도메인 주소는 이전 단계에서 확인한 도메인 주소를 토대로 등록하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도메인 업체 중 네임칩을 통해 등록할 예정입니다. 네임칩을 사용하는 이유는 유지 비용이 저렴한 편에 속하고 보안을 위해 사용하는 도메인 프라이버시 기능을 평생 무료로 사용 가능하고 도메인을 관리하는 인터페이스도 편리하고 문제 발생 시 고객 지원 서비스도 항상 빠르고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혼자서 세팅이 가능하고 다른 더 편리한 업체가 있다면 자유롭게 선택하시고 이 영상에서는 네임칩으로 진행하기 위해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방문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입력란에 스텝 1에서 확인했던 도메인 주소를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기 도메인 주소 비용을 확인하고 구매를 계속하시려면 Add to Cart 버튼을 클릭하세요. 하단에 체크아웃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기 보면 도메인 주소 유지 기간으로 1년이 설정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변경하셔도 되고 1년을 유지한 뒤 자동 연장되기 원하면 여기 오토 리뉴 옵션을 활성화해도 됩니다. 그리고 아래 도메인 프라이버시는 네임칩에서 평생 무료로 제공하는 옵션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도메인 주소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여기까지 모두 확인하셨다면 오른쪽에 나온 Confirm Order 버튼을 클릭하세요. 네임칩을 처음 사용하는 분들은 여기 계정 생성 폼을 입력해서 계정을 생성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 원하는 유저네임을 입력하세요. 여기 원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참고로 여기 나온 비밀번호 조건대로 8자 이상의 소문자, 대문자, 특수기호 및 숫자가 모두 포함된 비밀번호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first name에는 자신의 영문 이름을 입력하고 last name에는 자신의 영문 성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름을 모르신다면 네이버에서 단순히 영문 이름을 검색한 뒤 자신의 이름을 입력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뉴스레터 구독을 원하시면 여기에 체크하고 Create Account and Continue 버튼을 클릭하세요. 다음 단계는 계정, 연락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우선 컴퍼니 네임에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입력하되 저는 단순히 사이트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여기는 본인의 주소와 우편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본인의 영문 주소를 확인하려면 네이버에서 영문 주소를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본인의 주소를 검색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를 바탕으로 예제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모두 입력하셨으면 여기에는 자신의 모바일 번호를 입력하세요. 마지막으로 입력했던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른쪽에 나온 Continue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기 입력했던 정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모두 문제없다면 Continue 버튼을 클릭해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도메인 주소 등록을 완료하기 위해 결제창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본인의 크레딧 카드에 나온 이름을 입력하세요. 아래에는 카드 번호, 만료 날짜, 그리고 CVC 숫자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완료하셨다면 청구 주소 및 결제 정보 등을 모두 확인 후 진행하기 원하시면 Continue 버튼을 클릭하세요. 도메인 구매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 후 마지막으로 Pay Now 버튼을 클릭해서
도메인 구매를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매가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료가 되면 평가창 팝업이 나올 수 있고 그냥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도메인 주소 구매는 완료했고 도메인 주소 등록할 때 입력했던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확인을 위한 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메일을 받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고 없다면 스팸함도 꼭 확인해서 이메일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등록한 이메일로 방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네임칩을 통해 받은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고 클릭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확인을 위해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메일 확인 성공 페이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등록한 도메인 주소를 관리할 수 있는 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되돌아가서 네임칩 로고를 클릭하세요. 메뉴 중 어카운트에서 도메인 리스트를 클릭하세요. 여기 보면 등록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 이곳에서 도메인 주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모두 잘 따라 하셨다면 가이드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여기 완료한 부분인 도메인 주소 등록 및 이메일 컨펌 부분에 체크하세요. 다음 단계인 웹 호스팅 등록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웹 호스팅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사이트를 볼 수 있도록 만들려면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웹 서버에 자신의 사이트를 구성하는 관련 정보를 저장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웹 서버를 호스팅 업체로부터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 웹 호스팅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호스팅 업체로 클라우드웨이즈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클라우드웨이즈는 현재 저도 사용하고 있는 업체로 다른 사람과 서버를 함께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이며 최적화된 빠른 속도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울에 있는 국내 서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플랜 리소스 내에서 사이트도 여러 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호스팅은 공유 호스팅에 비해 관리가 어려운 것이 큰 장애물이었는데 클라우드웨이즈에서는 이 부분을 개선하여 초보자들도 단순히 몇 번의 클릭만으로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하면 24시간 7일 내내 언제든지 라이브 채팅으로 문의할 수 있어서 초보자들이 성능이 좋은 호스팅을 고민한다면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3개월간 최대 할인율인 25% 할인을 적용할 수 있는 빈25 할인 쿠폰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할인을 적용하려면 가입할 때 여기 나온 할인 코드를 입력해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위해 아래 웹 호스팅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참고로 가이드빈을 통해 클라우드웨이즈를 시작하면 가이드빈이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로 추가 금액이 나가는 것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이전에 언급한 최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한 한국 서버를 사용할 예정이라면 이를 통해 벌타 서버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 또한 실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이드빈을 통해 클라우드웨이즈를 시작하셨다면 운영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에 대해 문의 주시면 다양한 실질적인 도움도 드릴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기 위해 스타트 프리 버튼을 클릭하세요. 우선 여기 자신의 영문 이름과 성을 입력하세요. 자신의 영문 이름을 모르겠다면 이전과 같이 네이버에서 영문 이름을 검색 후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되돌아가서 자신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여기 아래 나오는 조건에 맞춰서 최소 8자 이상으로 대문자, 소문자, 그리고 숫자를 최소 1개씩 포함해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간단한 질문이 나오고 자신을 소개하는 질문에는 단순히 블로그로 선택하고 보통 지불하는 호스팅 비용에 대한 질문은 첫 번째 최소 옵션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할인을 적용하기 위해 프로모션 코드 입력란이 나오고 할인을 받기 위해선 bin25 코드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약관을 확인 후 동의하시면 체크하고 스타트 프리 버튼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클라우드웨이즈 호스팅 등록은 완료했고 등록했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면 클라우드웨이즈에서 온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정 활성화를 위해 먼저 이메일을 확인하세요. 여기 이렇게 클라우드웨이즈로부터 받은 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계정 활성화 버튼을 클릭해서 계정을 활성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계정 인증을 위해 모바일로도 인증이 요구되면 본인의 모바일 번호를 입력해서 인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증을 모두 마치고 나면 이렇게 클라우드웨이즈에서 서버와 워드프레스를 생성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우선 여기 서버에서 생성할 애플리케이션 옵션을 선택하고 워드프레스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는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입력해야 하고 예제로 WP 블로그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여기엔 현재 생성하는 서버 이름을 입력해야 하고 예제로 WP 블로그 서버로 입력하겠습니다. 아래 서버 종류로는 벌타 서버를 선택하고 만약 벌타 서버를 찾을 수 없다면 가이드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벌타 서버 선택 후 아래에는 서버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고 비용을 조금 더 투자해서 더 빠른 속도를 원한다면 하이 프리퀀시 옵션을 선택하고 기본 옵션을 통해 운영하고자 한다면 스탠다드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예제로 스탠다드로 선택하고 아래에선 리소스별 플랜이 나오고 1기가 램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이트가 성장함에 따라서 나중에 플랜은 몇 번의 클릭으로 쉽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선 서버 위치를 선택할 수 있고 본인의 사이트 방문자와 가까운 나라를 선택하면 되고 여기서는 예제로 서울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서울 서버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하면 임시로 가까운 일본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주변국을 선택해서 시작하고 나중에 서버를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래 월 기본 플랜 비용을 확인할 수 있고 클라우드웨이즈는 후불제로 선택한 플랜의 리소스를 넘어서 사용하면 과부하로 사이트가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본 플랜 비용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사이트는 원활하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정도로 사이트가 성장하면 플랜 업그레이드를 고려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위해 아래 런치 나우 버튼을 클릭하세요. 서버가 생성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고 생성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서버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나중에 사이트 완성 후 접속이 갑자기 안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체험판 계정을 정식으로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하고 어카운트를 클릭하세요. 계정 옵션 중에서 Payment and Address를 클릭하세요. 이곳에 사용하려는 크레딧 카드에 등록된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먼저 영문으로 나라를 선택하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문 주소를 확인하시려면 단순히 네이버에서 영문 주소를 검색해서 자신의 주소를 영문으로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알맞게 입력한 뒤 아래로 내려가세요. 여기에 청구 주소로 이전에 입력한 주소와 동일하다면 단순히 체크란에 체크하세요. 그리고 비어있는 입력란 중에서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을 입력하되 이곳에는 본인의 모바일 번호를 입력하세요.
컴퍼니 부분에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알맞은 이름을 입력하세요. 모두 입력하셨다면 아래 다음 단계로 가는 버튼을 클릭하세요. 크레딧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면 여기에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만료 날짜 그리고 세 자리 숫자인 CVC 혹은 CVV를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카드를 등록한 이름을 입력한 뒤 Authorize 버튼을 클릭하면 업그레이드가 완료됩니다. 그럼 가이드 페이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웹호스팅에 등록하고 서버 및 워드프레스 생성까지 모두 완료했기에 체크리스트에 모두 체크하겠습니다. 체크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등록했던 도메인 주소를 검색하면 생성한 워드프레스 사이트가 나오도록 연동하고 도메인 주소 앞에 HTTPS 보안 접속이 가능하도록 SSL 인증서도 설치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클라우드웨이즈 사이트로 돌아가 주세요. 상단에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하세요. 이전에 서버를 생성할 때 함께 생성된 워드프레스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워드프레스를 클릭하세요. 여기 애플리케이션 관리 메뉴 중에서 도메인 매니지먼트를 클릭하세요. 현재 생성되어 있는 사이트 임시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 Add 도메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기 입력란에 이전에 등록했던 도메인 주소를 입력하고 Add 도메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다시 Add 도메인 버튼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도메인 주소 앞에 www를 더해서 도메인 주소를 추가하세요. 모두 추가되면 www 없는 버전에서 관리 아이콘을 클릭하고 Make Primary를 클릭하세요. Set as Primary 버튼을 클릭해서 메인 도메인으로 지정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지정한 도메인이 프라이머리 메인 도메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프라이머리 도메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해당 도메인 주소를 이 워드프레스 애플리케이션의 메인 도메인 주소로 사용한다는 것이고 www 버전을 함께 추가해준 이유는 여기 alias로 추가되는 도메인은 프라이머리 도메인으로 리다이렉트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네임칩 도메인 업체로 가서 도메인 주소를 이 워드프레스 사이트와 연동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액세스 디테일을 클릭하세요. 여기 연동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 퍼블릭 IP 주소를 클릭해서 복사하세요. 복사한 뒤 네임칩 사이트로 가서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네임칩에서 로그인하는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어카운트에서 도메인 리스트를 클릭하세요. 등록한 도메인 주소 옆에 매니지 버튼을 클릭하세요. 탭 중에서 어드밴스 DNS를 클릭하세요. 호스트 레코드 부분에서 만약 추가되어 있는 레코드가 있다면 먼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하기 위해
Add New Record를 클릭하세요. 타입은 A 레코드를 선택하고 호스트는 골뱅이 모양의 @을 입력하고 밸류에는 복사한 퍼블릭 IP를 붙여넣기 하세요. 입력했다면 여기 체크 아이콘을 클릭해서 저장하세요. 다시 Add New Record를 클릭하세요. 이번에는 CNAME 레코드를 찾아서 선택하세요. 호스트에는 www를 입력하고 밸류에는 자신의 도메인 주소를 입력하세요. 모두 입력 후 체크 아이콘을 클릭해서 저장하세요. 여기까지 도메인 주소에 DNS 레코드 정보를 변경해서 현재 워드프레스 애플리케이션과 연동을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DNS 레코드 정보 변경이 적용되기까지 짧은 시간 안에 바로 적용될 수도 있지만 최대 24시간에서 48시간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변경이 완료되어야 도메인 주소로 접속 시 자신의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자신의 도메인 주소 앞에 HTTPS 보안 접속이 가능하도록 SSL 인증서를 설치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클라우드웨이즈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워드프레스 애플리케이션 관리 메뉴 중 SSL Certificate를 클릭하세요. 여기서는 무료로 설치 가능한 Let's Encrypt 기반의 SSL 인증서를 사이트에 적용해 볼 것입니다. 아래 먼저 본인의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도메인 이름에는 본인의 도메인 주소를 입력하세요. 입력 후 Install Certificate 버튼을 클릭하세요. 설치될 때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고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SSL 인증서 기한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고 기한이 만료되더라도 여기 자동 갱신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갱신되어 유지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도메인 주소를 워드프레스와 연동하고 HTTPS 접속까지 가능하도록 모두 설정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사이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HTTPS 접속 및 도메인 주소 검색 시 워드프레스 기본 사이트가 문제없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했다면 가이드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완료된 사항에 모두 체크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도메인 주소를 연동한 워드프레스 사이트의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관리자 페이지에 방문해서 기본 세팅을 완료하고 블로그 디자인으로 적용할 만한 워드프레스 블로그 테마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클라우드웨이즈로 방문하세요. 클라우드웨이즈에서 상단에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하고 자신이 생성한 워드프레스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하세요. 관리 메뉴 중 액세스 디테일을 클릭하면 현재 워드프레스 사이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 아래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 주소 및 계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저네임 같은 경우 등록한 이메일로 사용되고 비밀번호는 변경하시려면 여기 편집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입력란에 원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되 주어진 조건대로 최소 8자 이상 그리고 소문자, 대문자, 그리고 숫자를 최소 한 번씩 사용하여 보안 레벨이 높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 변경이 완료되면 여기 관리자 페이지 주소를 클릭해서 방문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리자 페이지 주소는 자신의 도메인 주소 끝에 WP 어드민을 더해서 쉽고 빠르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한 로그인 창이 나오고 이전에 확인했던 이메일 주소와 변경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페이지에 로그인하면 먼저 언어를 한국어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메뉴 중 세팅에서 제너럴을 클릭하세요. 사이트 랭귀지 옵션을 클릭하고 한국어를 찾아서 선택하세요. 선택 후 아래로 내려가서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하세요. 그럼 이번엔 사이트의 고유 주소를 변경하겠습니다. 고유 주소는 새 글이나 페이지를 생성할 때 함께 생성되는 URL 주소 형태를 의미합니다. 변경하는 이유는 검색 엔진 최적화에 알맞은 형태가 있고 이는 노출되는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럼 변경하기 위해 설정 메뉴에서 고유 주소를 클릭하세요. 여기 나온 고유 주소 구조 옵션 중 글 이름을 선택하세요. 아래로 내려가서 저장하기 위해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하세요. 그럼 이번엔 사이트 디자인을 결정하는 워드프레스 테마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프레스 테마는 블로그에 최적화된 테마로 유명한 제너레이프레스 테마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에서 테마를 클릭하세요. 새로 추가 버튼을 클릭하세요. 테마 검색에 제너레이프레스를 검색하세요. 결과로 나온 제너레이프레스 테마에서 설치 버튼을 클릭하세요. 설치가 완료되면 활성화 버튼을 클릭해서 테마를 적용해 주세요. 테마가 잘 적용되었는지 사이트에 방문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너레이프레스 테마가 적용된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이드 페이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완료한 모든 사항에 체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세요. 이 단계에선 적용한 테마를 본격적으로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를 편집하기 위해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예제로 사이트는 여행을 주제로 정한 사이트로 편집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편집하기 위해 메모에서 사용자 정의하기를 클릭하세요. 참고로 여기선 제너레이프레스 테마의 무료 버전에서 제공하는 편집 옵션들을 기반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만약 더 많은 다양한 편집 옵션과 함께 미리 제작된 템플릿 사이트를 단순히 바로 적용해서 운영하고 싶다면 제너레이프레스 프리미엄 버전도 관심 있다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너레이프레스 프리미엄에서 제공하는 템플릿 사이트를 확인하려면 여기 참고하기란에 남겨놓았고 제너레이프레스 프리미엄을 적용하는 방법도 함께 남겨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테마 편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이트 아이덴티티를 클릭하세요. 여기서 사이트 제목을 예제로 여행빈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이트 제목이 나온 부분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태그라인은 원하면 로고 아래 표시할 수 있고 보통 사이트의 주제 또는 목적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저는 예제로 여행 중 필요한 정보가 모두 있는 곳으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로고 아래에도 표시하고 싶다면 여기 하이드 사이트 태그라인 옵션을 비활성화해 보면 되겠습니다. 태그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저는 우선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둔 로고가 있다면 여기 로고 선택을 클릭하고 준비한 로고를 업로드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료로 로고를 제작하고 싶다면 참고하기란에 관련 영상 링크도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저는 미리 준비한 예제 로고를 업로드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고 추가 시 사이트 제목과 함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제목을 숨기기 위해선 여기 Hide Site Title란에 체크해서 숨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고 사이즈는 아래 로고 위스 부분에서 수정할 수 있고 예제로 120픽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로고 사이즈가 수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트 아이콘은 브라우저 창에 보면 사이트 이름 옆에 나오는 사이트 아이콘을 의미합니다. 워드프레스 아이콘이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고 수정하려면 최소 가로 세로 512픽셀 정사각형으로 아이콘을 준비해서 업로드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장하려면 상단의 공개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뒤로 나가서 레이아웃을 클릭하세요. 레이아웃은 웹사이트에서 컨텐츠가 배치되는 방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여기 메인 컨텐츠가 나오는 전체 부분을 의미하고 헤더는 로고와 메뉴가 나온 부분을 의미하고 프라이머리 내비게이션은 메뉴를 의미하고 사이드바는 여기 부분을 의미하고 후터는 아래 부분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블로그는 여기 블로그 글이 나오는 부분을 의미하고 글을 클릭해서 나오는 글 페이지까지 수정할 수 있지만 편집 옵션은 프리미엄 버전에서 가능합니다. 컨테이너부터 클릭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위스는 여기 전체 컨테이너 넓이를 의미하고 예제로 1000픽셀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넓이가 좁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 레이아웃은 현재 세퍼레이트 컨테이너인 박스 형태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고 클릭해서 원 컨테이너로 변경하면 하나의 컨테이너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이전 상태로 되돌리겠습니다. 뒤로 나가서 헤더를 클릭하세요. 헤더 프리셋은 미리 설정된 헤더 스타일로 자유롭게 선택해서 자신이 원하는 헤더 디자인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헤더 위스는 현재 풀로 설정되어 있고 클릭해서 컨테인드로 변경하면 이렇게 헤더 전체 부분이 아래 컨테이너 넓이에 맞게 맞춰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너 헤더 위스는 헤더 부분 안에 로고와 메뉴 넓이를 의미하고 현재 컨테인드로 설정되어 있고 클릭해서 풀로 변경하면 이렇게 전체 넓이를 사용하는 것처럼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컨테인드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뒤로 나가서 프라이머리 내비게이션을 클릭하세요. 먼저 내비게이션 로케이션은 현재 메인 메뉴 위치를 원하는 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이 제공됩니다. 아래 내비게이션 드랍 포인트는 특정 넓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내비게이션 드랍 포인트는 현재 메뉴가 로고 아래 메뉴가 배치되도록 설정하는 것이고 이때 특정 넓이를 지정하면 해당 넓이가 되었을 때 로고 아래에 메뉴가 배치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드롭다운은 메뉴에 하위 메뉴를 추가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나오게 할지 설정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허버로 설정되어 있고 허버는 단순히 마우스를 가져다 놓았을 때 자동으로 하위 메뉴가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옵션을 클릭해서 살펴보면 모두 클릭을 해야 하고 이는 해당 메뉴에서 클릭 시 하위 메뉴가 나오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드롭다운 디렉션은 드롭다운 시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메뉴 서치와 관련해서 옵션을 활성화해 보면
이렇게 메뉴에 검색 기능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비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뒤로 나가서 메뉴 중 사이드바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온 사이드바 레이아웃 옵션들은 모두 컨텐츠와 사이드바를 어떻게 배치할지 설정할 수 있도록 제공된 옵션입니다. 여기서 사이드바 레이아웃은 사이트의 일반 페이지에서 배치되는 사이드바를 의미하고, 블로그 사이드바 레이아웃은 블로그 페이지에 배치되는 사이드바를 의미하고, 마지막 싱글 포스트 사이드바 레이아웃은 각 글 페이지에 배치되는 사이드바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각 역할을 이해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뒤로 나가서 후터를 클릭하세요. 후터 위스와 이너 후터 위스는 이전에 헤더에서 적용한 개념과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고, 직접 변경하며 원하는 대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페이지 스크롤을 내렸을 때 올라가는 버튼을 구성하고 싶다면 여기 옵션을 활성화하면 되고, 저는 활성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나가서 마지막으로 블로그를 클릭하세요. 현재 블로그 옵션은 여기 컨텐츠 타입으로 블로그 페이지에서 각 블로그 글에 요약된 내용만 나오게 할지, 아니면 전체 내용을 나오게 할지 설정하는 부분으로 요약된 내용 옵션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레이아웃에서 수정할 수 있는 모든 편집 옵션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뒤로 나가서 컬러 부분을 클릭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컬러 옵션에서는 사이트에 사용되는 다양한 색상을 선택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디는 여기 주요 컨텐츠 부분을 의미합니다. 클릭해서 살펴보면 백그라운드 색상을 변경 시 전체 배경 색상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다시 되돌리려면 디폴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아래 텍스트는 일반 텍스트 색상을 의미하고, 링크는 사용되는 링크의 색상을 의미합니다. 링크에 두 가지 색상이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기본 색상이고, 두 번째는 마우스를 가져다 놓았을 때 변하는 허브 색상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바디 부분은 주요 컨텐츠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요소의 색상을 변경하다 보면 겹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때 바디에서 색상을 설정하고 다른 요소에서 겹치는 부분의 색상을 설정하지 않으면 단순히 바디에서 설정한 색상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고 바디 컬러 옵션은 닫고 아래 탑바는 현재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고 헤더를 클릭하세요. 헤더의 배경 색상을 변경해보면 헤더 배경 색상이 그대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되돌리고 나머지 요소로는 텍스트와 링크가 있고, 로고 대신에 단순히 사이트 이름과 태그라인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여기서 적용되는 색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헤더 옵션을 닫고 아래 프라이머리 내비게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라이머리 내비게이션은 여기 헤더에 있는 메뉴에 해당하고, 다른 옵션들과 다르게 총 3가지 색상을 선택하도록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기본 색상, 두 번째는 호버 색상, 마지막 세 번째는 메뉴가 선택되었을 때 색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메뉴이기에 클릭해서 해당 페이지에 있을 때 다른 색상으로 나오도록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공하는 요소 옵션으로는 메뉴 배경 색상과 메뉴 텍스트 색상이 있고, 하위 메뉴를 만들게 되면 적용 가능한 하위 메뉴 배경 색상과 텍스트 색상이 있습니다. 그럼 예제로 메뉴 텍스트 색상에서 선택되었더라도 색상은 원래 색상 그대로 유지하도록 검정색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아래 나온 컬러 옵션은 위에 이미 설정된 글로벌 색상으로 설정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글로벌 색상으로 따로 지정해 놓는 이유는 사이트에 색상이 적용될 때마다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정해놓은 색상 내에서 선택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글로벌 색상에서 미리 지정한 다음 실제 옵션에서 단순히 선택해서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메뉴 옵션을 닫고 아래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현재 버튼은 여기 사이드바에 적용된 검색 버튼을 예제로 확인할 수 있고, 버튼의 배경과 텍스트 색상을 원하면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버튼 옵션을 닫고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컨텐츠는 블로그 페이지와 블로그 글 페이지에 나오는 컨텐츠 부분의 요소들에 적용되는 색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블로그 페이지를 통해 살펴봤을 때 배경 색상을 변경하면 여기 전체 배경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글을 클릭해서 글 페이지로 방문해도 배경이 그대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배경 색상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아래 텍스트와 링크는 현재 지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바디에서 설정한 텍스트와 링크 색상이 그대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 타이틀은 여기 글 제목 색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아카이브 컨텐츠 타이틀은 확인하기 위해 블로그 페이지로 나가보면 여기 블로그 페이지에 나온 각 글의 제목에 적용되는 색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엔트리 메타 텍스트는 여기 날짜 같은 정보를 의미하고, 엔트리 메타 링크는 글쓴이 및 카테고리 정보 등에 사용되는 링크 색상을 의미합니다. 아래 H1부터 H6까지 각 헤딩별 색상을 지정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색상을 따로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컨텐츠 옵션을 닫아주세요. 폼은 연락처 폼과 같은 폼에 적용되고, 사이드바 위젯 옵션을 클릭하세요. 사이드바 위젯은 여기 사이드바에 적용되는 각 위젯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배경 색상, 텍스트, 링크, 그리고 위젯 제목까지 모두 변경해 볼 수 있습니다. 사이드바 위젯 창을 닫고 푸터 위젯은 현재 추가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추가한다면 같은 방식으로 위젯 편집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푸터 바 옵션을 클릭하세요. 푸터 바 또한 배경, 텍스트, 그리고 링크 색상 옵션을 제공하고, 검정색 배경에 회색 텍스트 및 링크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정한 부분을 저장하려면 상단에 공개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하세요. 그럼 이번엔 여기 사이드바에 나온 위젯을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뒤로 나가서 위젯을 클릭하세요. 위젯은 쉽게 설명하면 위젯을 추가할 수 있는 영역에 최신 글, 검색 기능, 그리고 카테고리와 같이 주로 웹사이트의 디자인이나 기능을 추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작은 모듈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젯을 지원하는 영역은 오른쪽 사이드바부터 헤더, 푸터, 푸터바, 그리고 탑바까지 다양한 영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미 추가되어 있는 오른쪽 사이드바를 기준으로 위젯을 간단하게 편집해 보겠습니다. 라이트 사이드바를 클릭하세요. 소개 알림 창이 나오면 단순히 버튼을 클릭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 추가된 위젯들을 추가된 것처럼 그대로 확인할 수 있고, 먼저 검색 기능을 편집해 보겠습니다. 여기 클릭해서 보면 버튼 편집이 가능하고 아이콘을 사용한 버튼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 레이블은 추가하지 않도록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깔끔한 버튼 위젯을 확인할 수 있고, 아래 추가된 위젯들은 먼저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삭제 후 새로 추가하기 위해 플러스를 클릭하세요. 검색에 위젯 그룹을 검색하고 추가해주세요. 위젯 그룹 안에 플러스를 클릭하고
최신 글을 검색해서 나오면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된 최신 글 제목으로는 최신 게시물이라고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최신 게시물 제목으로 최신 글을 담아서 보여주는 위젯이 성공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카테고리를 보여주는 위젯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러스를 클릭하고 위젯 그룹을 찾아서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위젯 그룹 안에서 플러스를 클릭하고 검색에서 카테고리 목록을 검색해서 결과로 나온 카테고리 목록을 추가하세요. 제목으로는 카테고리로 입력하겠습니다. 현재 추가된 카테고리가 없기 때문에 uncategorized가 나오고 나중에 새 카테고리를 추가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유롭게 자신만의 사이드바를 꾸밀 수 있고 나중에 광고를 추가할 예정이라면 단순히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추가할 수도 있고 구글 애드센스 광고와 같은 경우 HTML 요소를 추가해서 광고 코드를 삽입한 후 광고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수정사항을 저장하려면 공개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뒤로 나가서 타이포그래피를 클릭하세요. 타이포그래피는 글자 스타일을 편집하는 곳으로 주요 요소들을 기준으로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폰트 매니저는 사용하려는 글자체를 미리 불러올 수 있고 단순히 Add 폰트 버튼을 클릭하고 원하는 글자체를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래 타이포그래피 매니저는 원하는 글자 요소를 설정하고 글자 스타일을 편집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먼저 Add 타이포그래피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원하는 요소를 정하는데 먼저 전체 컨텐츠에 적용되는 기본 글자 텍스트를 편집해 보겠습니다. 요소 중 바디를 선택하세요. 편집 옵션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글자체를 수정할 수 있고 텍스트 굵기, 대소문자 변경 옵션, 글자 스타일, 언더라인과 같은 텍스트 데코 옵션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텍스트 사이즈와 텍스트 라인 및 텍스트 간격을 수정할 수 있고 문단의 아래 간격 또한 수정해서 가독성을 더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선 폰트 사이즈만 16픽셀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텍스트 사이즈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여기 메인 메뉴에 대한 폰트 스타일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바디 옵션 창을 닫고 Add 타이포그래피 버튼을 클릭하세요. 요소로는 프라이머리 메뉴 아이템을 선택하세요. 여기서 글자 굵기는 50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편집창을 닫고 여기 블로그 페이지에 나온 글의 제목 스타일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타이포그래피 버튼을 클릭하고 요소 중 아카이브 컨텐츠 타이틀을 선택하세요. 글자 굵기는 500으로 설정하고 글자 사이즈는 30픽셀로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번엔 여기 나온 위젯 제목 스타일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편집창을 닫고 Add 타이포그래피 버튼을 클릭하고 요소 중 위젯 타이틀을 선택하세요. 글자 굵기를 500으로 설정하고 글자 사이즈는 19픽셀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블로그 글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블로그 글 페이지에 적용되는 글 제목에 대한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편집창을 닫고 Add 타이포그래피 버튼을 클릭하고 요소 중 싱글 컨텐츠 타이틀 H1을 선택하세요. 글자 굵기를 500으로 지정하고 글자 사이즈는 34픽셀로 지정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글자 스타일을 편집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편집에 가장 빨리 익숙해지는 방법은 직접 여러 요소들을 편집해보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해서 자신의 사이트에 끊임없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수정한 부분을 저장하고 싶다면 상단의 공개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하세요. 여기까지 주어진 옵션들을 모두 살펴보며 블로그 테마를 편집해봤습니다. 가이드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완료된 사항에 모두 체크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세요. 이번 단계에선 자신의 워드프레스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관리자 페이지로 나가기 위해 왼쪽 상단에 X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글을 작성하려면 우선 글에서 새로 추가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글 편집창이 나오고 이곳에 제목을 입력하고 아래 내용을 입력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글을 작성할 때 챗GPT를 활용한다면 글의 주제부터 글 제목 그리고 개요까지 쉽고 빠르게 관련 정보를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제로 챗GPT 사이트에 방문해서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며 여행 팁과 관련해서 글을 작성하려고 할 때 활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행 팁과 관련된 글 주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여행과 관련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행 팁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글 주제 10개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글 주제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고 글 주제를 정했다면 제목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기 위해 최저가 항공권 구매 방법에 대한 블로그 글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숫자를 포함하고 사람들이 클릭할 만한 글 제목을 작성해 주세요 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글 제목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실제 글 제목을 구상한 뒤 글의 개요를 얻기 위해 10분 안에 최저가 항공권을 예약하는 방법에 대한 블로그 글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글의 개요를 구성해 주세요 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 제목을 기반으로 관련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글의 개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챗GPT에만 의존해서 글을 작성하는 것은 권장하진 않지만 챗GPT를 활용해서 시간을 단축하며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참고하시고 다시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블로그 글을 작성할 때 전반적인 주요 기본 기능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제로 글 제목을 입력하겠습니다. 글 내용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문단 요소가 적용되고 인트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각 문단 요소를 클릭해 보면 위에 편집창이 함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앞부분에는 현재 요소 종류가 나오고 클릭해서 다른 요소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 아이콘을 통해서는 문단의 위치를 아래로 내리거나 위로 올리는 등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렬 아이콘을 클릭해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으로 정렬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텍스트 스타일 편집 요소들이 나오고 먼저 굵기 아이콘을 통해 원하는 부분을 드래그해서 굵기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해 보겠습니다. 이탈릭 아이콘을 클릭해서 원하는 부분을 이탈릭체로 적용할 수도 있고 옆에 링크 아이콘을 통해 원하는 부분에 링크를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텍스트 부분의 배경이나 색상을 지정하려면 먼저 원하는 부분을 마우스로 드래그한 뒤 아래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고 강조 옵션을 클릭하고
텍스트 혹은 배경을 선택한 뒤 여기 색상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편집창을 닫고 이번엔 문단 외에 다른 요소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있는 입력칸을 클릭하고 오른쪽에 나온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다양한 요소들이 나오고 모두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더 많은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로그 글에서 주로 사용하는 옵션으로는 문단, 제목, 목록, 테이블, 이미지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목 요소를 더해서 H2 부제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 제목 요소가 추가되었고 기본 설정으로 여기 볼 수 있듯이 H2 부제목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H2 부제목에 속하는 H3 소제목을 입력하려면 여기 H2 아이콘을 클릭하고 H3 아이콘을 클릭해서 변경하면 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목을 기준으로 글의 계층을 나눠서 구조적인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그럼 현재 부제목을 예제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아래에는 이미지 요소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빈 입력란을 클릭하고 오른쪽에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검색에 이미지를 검색하고 결과로 나온 이미지 요소를 클릭하세요. 이미지를 먼저 미디어 라이브러리에 업로드한 뒤 삽입하기 위해 미디어 라이브러리를 클릭하세요. 이곳에 준비한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추가하시면 되고 미리 준비한 이미지를 클릭해서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성공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런 이미지 아래에는 목록 요소를 활용해서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같이 원하는 곳을 클릭한 뒤 오른쪽에 나온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검색창에 목록을 검색하고 검색 결과로 나온 목록을 클릭해서 추가하세요. 이곳에 원하는 정보를 목록 형태로 추가해 나갈 수 있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마지막으로 목록 아래 테이블 형태를 기반으로 컨텐츠를 더해 보겠습니다. 아래 입력란을 클릭하고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검색에서 테이블을 검색하고 검색 결과로 나온 테이블 요소를 클릭해서 추가하세요. 여기서 테이블 컬럼과 행수를 설정할 수 있고 컬럼 2개와 행 5개를 입력해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과 관련된 옵션을 확인하기 위해 테이블 요소를 선택한 상태로 오른편에 설정창이 열려있지 않다면 오른쪽 상단에 설정 아이콘을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탭 중에서 블록 탭을 통해 현재 테이블과 관련된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옵션을 살펴보면 현재 테이블 폭을 길이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닌 고정된 폭으로 지정하려면 여기 옵션을 활성화하면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 헤더 영역을 추가하길 원하면 헤더 영역 부분을 클릭해서 활성화할 수 있고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헤더 레이블이라고 해서 헤더 부분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옵션 중 스타일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여기서는 테이블 스타일을 현재 기본으로 설정하거나 줄무늬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고 줄무늬 스타일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색상에서는 테이블 내에 사용되는 텍스트와 배경 색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의 내용을 예제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문단부터
제목, 이미지, 목록, 그리고 테이블까지 주로 사용하는 기본 요소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신만의 블로그 글을 작성할 때 여기서 배운 것을 토대로 활용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글을 모두 작성하고 나서 글을 공개하기 전에 설정해야 될 요소들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글을 임시글로 저장 링크를 통해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상단에 설정 창이 닫혀 있다면 클릭해서 먼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탭 중에서 글을 클릭하세요. 먼저 여기서 이 글 페이지의 URL을 설정하고 싶다면 URL 부분을 클릭한 뒤 고유 주소 아래 원하는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제로 단순히 최저가 항공권 예약 방법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이 글의 카테고리가 현재 없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고 추가하기 위해 새 카테고리 추가를 클릭하고 이름은 여행 꿀팁으로 입력한 뒤 새 카테고리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ncategorize에는 속하지 않도록 체크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는 글이 속하는 카테고리가 있다면 체크해주면 되고 없다면 새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아래 이 글의 썸네일을 적용하기 위해선 특성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특성 이미지 설정을 클릭하고 이 글의 썸네일 이미지를 선택하면 되는데 이전에 활용한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해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기본적인 글 설정을 마쳤고 마지막으로 글을 공개하기 전에 어떻게 나오는지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상단에 미리 보기를 클릭하고 새 탭에서 미리 보기를 클릭하세요. 현재 작성한 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다면 다시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공개하기 위해선 공개 버튼을 클릭하세요. 다시 한번 공개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럼 글이 성공적으로 공개되었고 우선 왼쪽 상단에 워드프레스 아이콘을 클릭해서 관리자 페이지로 나가보겠습니다. 추가된 글을 확인하기 위해 사이트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글이 추가되었고 최신 게시물과 카테고리에서 새 글 관련 정보가 새로 업데이트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이드 페이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완료된 사항에 대해 체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작성된 블로그 글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다른 메뉴로 분류해서 사이트 메인 메뉴에 추가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로 방문해 주세요. 현재 글 페이지를 통해 살펴보면 이전에 추가한 글과 함께 여행 꿀팁 카테고리에 추가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글은 카테고리를 통해 분류될 것이고 분류된 카테고리를 메뉴로 추가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이전에 데모로 추가되었던 글이 있다면 먼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제로 여행 꿀팁 외에도 국내 여행지, 해외 여행지, 그리고 생생한 후기라는 새 카테고리를 만들고 이에 속하는 예제 글들도 이전에 작성했던 방식으로 먼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로 데모 글들도 모두 추가했으니 왼쪽 상단에 워드프레스 아이콘을 클릭해서 관리자 페이지로 나가보겠습니다. 메뉴를 편집하기 위해 메모에서 메뉴를 클릭하세요. 메뉴 추가를 위해 카테고리 섹션을 클릭하고 모두 보기를 클릭한 뒤 현재 메뉴에 추가할 모든 카테고리를 선택 후 메뉴 추가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럼 여기서 불필요한 메뉴는 단순히 클릭 후 제거를 클릭해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메뉴들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순서를 변경하려면 단순히 드래그 앤 드롭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니 변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메뉴를 생성하기 위해 아래 메뉴 생성 버튼을 클릭하세요. 사이트 메인 메뉴로 설정하기 위해선 여기 메뉴 설정에서 프라이머리 메뉴에 체크한 뒤 메뉴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기까지 메뉴 편집이 완료되었고 사이트로 방문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메뉴를 편집한 대로 메뉴가 성공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클릭해서 속한 글들이 잘 나오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한 사이드바에 최신 게시물과 카테고리에도 제대로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가이드 페이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완료된 사항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마지막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10단계는 블로그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실질적인 고급 정보로 구성된 가이드빔 프로 강좌에 대한 것으로 관심 있는 분들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9단계까지 완성한 사이트를 기준으로 가이드빔 프로 강좌를 적용한다면 사이트 최적화에 도움이 되는 유료 플러그인과 현재 사용하는 제너레이프레스 테마의 프리미엄 버전을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통해 사이트 한 개를 한정으로 무료로 설치해드립니다. 강좌 트레이닝을 통해서는 현재 사이트를 다른 일반 사이트와 구별되는 수익형 블로그로 운영하기 위해 최적화된 사이트로 만드는 방법이 담겨있고, 상위 노출을 위해 어떻게 SEO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글을 작성해야 할지 12단계 글쓰기 방법을 통해 제공됩니다. 또한 글을 작성 후 진행할 수 있는 마케팅과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도 가이드를 통해 제공됩니다. 그리고 블로그 성장을 2배 이상 빠르게 만들 챗GPT 활용 가이드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더해 수익 창출까지 무제한 사이트 리뷰와 수강생들끼리 정보를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비밀 커뮤니티 액세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면 가이드빔 프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어떻게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만들기 위해 처음 도메인 주소와 호스팅 등록부터 사이트 편집까지 모든 기본적인 단계별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블로그 운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영상을 기대하신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 채널 구독,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